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명사의 종류와 역할을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용어 정리,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구화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후치 수식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명사편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문장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품사가 명사하고 동사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덩어리인 우리가 오늘 명사를 볼 거고,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공부하면서요, 명사 자체도 볼 거고요. 명사 자체도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꾸미는 말까지 보면 되겠죠. 명사와 덩어리로 쓰이는 말을 배울 건데, 명사와 덩어리로 쓰이는 말에 영어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관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어요. 근데 관사는 좀 더 크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관사하고 형용사를 여기까지 다 배우면 우리는 명사는 진짜로 전부 다 끝이 난 거예요. 자, 이론적인 걸 다 알았다고 해서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건 분명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학습 영역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미친 영문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 원래 제목이 이제 미치도록 친절한입니다. 미치도록 친절한 영문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책의 순서대로 계속해서 제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3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순서대로 쭉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걸 복습을 하실 때, 저는 여러분이 강의를 보실 때 책을 안 들고 있지만 이 순서대로 그대로 강의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 이 부분에 예문 하나까지 빼놓지 않고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예문의 해당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색으로, 이게 출판하시는 분들은 별색이라고 하는데 별색으로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나서 바로 문장 밑에 다른 책하고 다르게, 다른 책은 해석이 다 뒤로 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불편하게 돼 있는데 바로 문장 밑에다가 제가 평상시에 하는 좀 직독직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석을 붙여뒀으니까 해석도 비교해 보시고, 설명도 보면 문장 하나에 막 이렇게 예문이 막 잔뜩 예문이래, 설명들이 길게 달려있고 이러잖아요. 한글이 되게 많은데 한글은 뭐 읽는 거 불편하지 않으니까 복습을 이 책을 읽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끝까지 가고 나면, 끝까지 다 가기 전에 제가 사실은 원하는 건 중간쯤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두 번째 읽을 때는 많이 쉬울 거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건 저는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 책은 여러분 이제 책꽂이에 꽂아 두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한정사가 뭐였더라?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꺼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책에 인덱스가 되어 있잖아요. 찾아보기 내용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가면서 이게 수험생활 마칠 때까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사는요. 그래서 이제 명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로 오늘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책의 순서대로 계속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챙겨보시고 그날 배운 내용은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을 하실 때도 참 잔소리 많아요, 그죠? 복습을 하실 때도 기왕이면 여기 제약 제목들을 보면 명사의 종류라고 나오면 명사의 종류 오늘 뭐뭐가 있다고 배웠다라고 자기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게 읽어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게 소위 다른 말로 바꾸면 테스트잖아요. 시험인데 이 배운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학습 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하버드 출판부에서 나온 메이키스틱이라는 그 300여 페이지가 넘는 연구 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학습에 대한 기억을 오래 갖고 가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테스트가 최고의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 책 뒤에 작은 쪽지 시험 이런 게 붙어 있는 책이면 그런 걸 풀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테스트란 시험을 본다는 의미보다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배운 것이 뭐였더라라고 내가 직접 내 머리로 생각해 보는 과정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방식은 다른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재밌는 게 그 책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지 말라는 짓이 있어요. 보통의 교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 교강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얘기가 뭐였냐면, 저도 그 책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내가 잘 책을 읽고 나서 기억에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배웠던 대로,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공부했던 건 잘못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같은 책을, 텍스트를 여러 번 읽는 거. 우리 그 사회책 같은 거 볼 때 한 단원 공부하고 나면 그 단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동일 텍스트를 반복해서 보는 게 학습 효과를 오히려 하락시킵니다.
근데 그 지문이 그 메이키스틱에 나오는 이 연구 지문이 근데 수능 영어 시험에 나왔었어요. 수능 영어가 지문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책에서 지문을 따오는 건데 그 지문,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은 게 fluence illusion 영어로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유창성 착시라는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내가 이 내용을 잘 암기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학습 성과를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반복해서 보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사회과 이런 종류의 내용들에서 많이 범하는 오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 그 책에서 권하는 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인지심리학과 교수 10명이 11년 동안 대규모 실험을 진행한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하버드 출판부를 통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권위 실렸죠. 미국의 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결과여서 실제로 미국의 커리큘럼의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결과니 여러분도 따르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작은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책에도 작은 제목들을 보고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 쭉 그냥 읽어가지 마시고 내가 먼저 머릿속으로 오늘 배울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 4개를 다 기억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먼저 떠올려 보시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은 제 영어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자, 명사에는 명사를 분류할 때, 영어의 명사를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분류를 한다면 셀 수 있는 명사와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영어에서 명사를 분류할 때는 셀 수 있는과 셀 수 없는의 분류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분류는 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학자가 예를 들어 A로 시작하는 명사, B로 시작하는 명사 이렇게 26가지 명사의 종류가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짝에 쓸모없죠. 그럼 뭐 사전 만들 때 말고는 어디 필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명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영어를 잘 익혀서 써먹는데 활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지만 A로 시작하는 명사, B로 시작하는 명사 또는 뭐 긴 명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를 분류할 때 학자들이 말이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 이 영어의 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면 C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명사 뒤에 여러분이 명사를 찾으면요. 어떤 명사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데스크라는 명사를 사전을 찾으면 그 뒤에 명사라고 된 다음에 C라고 이렇게 뜻이 적혀 있거나 또는 UC라고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10년을 하고도 사전에 이 기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C가 셀 수 있는입니다. 그 단어로 쓰면 뭐 금방 알잖아요. 셀 수 있는 뭐냐면 countable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셀 수 없는 거니까 uncountable의 표시입니다. 뒤에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셀 수 있는 명사로도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로도 쓰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어떻게 단어를 외울까에 관한 명사를 구별할 때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이 전제돼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보통 UC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U라고 그냥만 되어 있는 사전도 있고 UC라고 되어 있는 이런 사전도 있어요. 여기도 C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CN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CN은 countable noun을 그렇게 그 약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부정관사인 어나 on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나 on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 쉽게 water 같은 건 앞에다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한국인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인도 구별할 수 있어요. 한국인도 책상 세고요. 미국 애도 셉니다. 한국 애들은 물 못 세고 미국 애들도 물 못 세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한국 애라고 해서 워터를 막 세고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용법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데 그냥 사용하는데 이 영어 사용자들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이런 문법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 미국 애들이 세는 건 우리도 대부분 세고요. 미국 애들이 세지 않는 건 우리도 대부분 세지 않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우리는 세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안 센다든지 우리는 안 세는 것 같은데 미국 애들은 센다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드에이크 같은 두통. 난 오늘 하나의 두통 이런 얘기 한국인은 하지 않잖아요. 두통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지 않는데 미국 애들이 두통을 세요. 토스에이크 치통 세요. 그래서 I had toothache라고 해야 내가 치통이 있었어 라는 말이 되지 그냥 거기서 관사 빼버리고 I had toothache라고 하면 물론 미국인이 말은 알아듣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단어들은 잘 기억을 해야겠죠. 일반적으로는 나머지는 우리가 세는 건 걔네도 세요. 우리가 책 셀 수 있으니까 미국에도 세고 책상 셀 수 있으니까 미국에도 세고 우리가 물 못 세니 미국에도 못 세고 우리도 설탕 못 세니 미국에도 못 세고 우리가 친절 세지 않으니 미국 애들도 친절 세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미국 애들이 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용례 용법만 익혀두시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미국 애들은 셀 수 있는 명사에다가 어나 언을 붙여서 쓰지만 이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나 언을 붙여서 쓸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뒤에다가 s나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 쓸 수 있지만 얘네들은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 없어요. book 뒤에다가 books라고 쓰는 건 되지만 water 뒤에다가 waters라고 쓰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형용사를 사용할 때 얘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이용한다라는 거죠. 쉽게 우리는 셀 수 있는 학생도 많은 학생이라고 할 수 있고 셀 수 없는 물도 물이 많다라고 해도 되지만 많은 물이라고 해도 되지만 얘네들은 똑같이 많다라는 뜻이어도 셀 수 있을 때는 many를 쓰고 셀 수 없을 때는 much를 쓴다라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이 네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차이가 얘는 단수형의 단독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수형의 단독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얘는 단수형의 단독 사용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단수형의 단독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수형은 뭐와 함께 사용해야 되냐면 한정사 중에서 뒤에 가서 따로 배웁니다. 한정사 중 여러 개 안 되고요. 하나와 함께 사용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차이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가지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첫 번째, 관사의 사용의 차이가 생겨요. 언어 붙일 수 없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는요? 더는요? 어디에 쓰는 거죠? 더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더는 셀 수 있건 셀 수 없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복수형은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형은 셀 수 있는 명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 셀 수 있는 명사는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수형만 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사용할 수 없어서 한정사 중에 몇 개만 하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한정사를 두 개 사용하면 틀립니다. 한정사는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건데 간단하게 그냥 듣고만 가시려면 대표적인 한정사가 바로 뭐냐면 on, the 같은 관사가 한정사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한정사고요. 그 다음에 this, that 같은 이런 지시어가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배우실 때 I have a my friend 이렇게 쓰면 이중소유격으로 틀려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한정사를 몇 개 썼기 때문에 두 개 썼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이따가 아니라 뒤에 가서 제가 한정사에 관해서 자세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문 하나 들어볼까요? 물은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예문 쓸 때는 말이 좀 어색하더라도 최대한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딱 그 내용만 쓸 수 있게.
자, 물은 유용합니다라고 하면 water is useful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맞는 문장인데요. 책이라는 건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죠라고 쓰려면 book is useful이라고 이렇게 사용하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려면 a book is useful이라고 쓰면 맞는 문장 되겠네요. 물론 B는 소문자로 바꿔야죠. A book is useful이라고 쓰면 맞는 문장이 되는데 뜻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떤 책 하나가 아주 유용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러면 만약에 더를 한번 붙여보면 어가 아니라 더를 떡 붙여서 쓰면 역시 얘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그 책은 되게 유용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인 만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The book is useful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친구가 무슨 책?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 책은 유용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책이라는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유용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사용하는 게 복수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books are useful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요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릴 적에 공부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저희 때는 이제 영어책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고리타분한 옛날 영어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그 옛 시절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책 중에 뭐 성문이네 뭐 이런 책들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종족 대표라고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종족 대표라고 해서 어독, 그 다음에 도독, 그리고 이게 성문 종합 영어에 있었던 예문으로 기억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책 뭐 나쁘다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s faithful animal이라고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이다라는 예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냐면 개라는 동물을 나타내는 이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세 가지를 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글쎄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거 두 가지는 그냥 쓰지 않는다고 알아두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독이라고 하면 그냥 어떤 개 한 마리, 그 다음에 the dog이라고 하면 그 개는 충성스러운 동물이야라고 느껴져서 상대방이 분명히 what dog 무슨 개?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는 those are faithful animal이라고 해서 개라는 동물은 충성스러워라고 문장을 만드는 게 올바릅니다. 개 셀 수 있죠? 그죠? 개 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붙여서 써야겠죠? 근데 만약에요, 내가 저런 것들을 붙여 쓰지 않고 I love dog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요, 틀린 문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문장이 됩니다. 동물에게 셀 수 있는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에 복수형을 쓰지 않고 이렇게 단수형을 써버리면 실제로 제가 사는 집 건너편에 저희 집 건너편에 그 반려견이랑 이렇게 반려묘들 용품 파는 가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밖에 크게 이렇게 걸어놨길래 들어가서 그 사장님 그렇게 쓰시면 이상한 뜻이 됩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고 나왔는데 막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냐고. I love dog이라고 쓰게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개고기를 좋아합니다란 말이 돼요. 아주 엉뚱한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영어는 이 단복수의 활용이나 관사의 활용 이런 거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웃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요, 이걸 나는 정말 개라는 동물을 좋아해요 라고 쓰려면 이게 뒤에 관사편에 나올 얘기거든요. 그럼 관사편에서 짧게 설명 갑니다. I love dog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개를 좋아하는 거고 the dog이면요 그 개를 좋아하는 거고 I love dogs라고 복수형으로 쓰면 어때요? 나는 개라는 동물을 좋아하는 거고 그냥 I love dog이면요 나는 개고기를 좋아하는 게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치킨이라고 쓰면 그러면요 이건 여러분이 닭고기 잘 먹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는 닭고기라는 한국어가 없어지고 자꾸 치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서 오히려 닭고기라고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어요 사람들이. 닭고기집, 닭집이라고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보고 막 촌티나는 사람처럼 치킨집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밥집 이러면 괜찮고 밀집 이러면 뭐 좀 있어 보이고 이럽니까? 되게 웃기긴 하는데 어쨌든 뭐 사실은 언어 사용이라는 건 저는 굳이 한국말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는 다중의 사용자들이 이유가 있어서 받아들일 테니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좀 예쁘고 좋은 우리말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거라면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억지로 없는 우리말을 만들어내는 건 저는 사실 반대예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막 구름 서비스 이렇게 부르는 건 좀 웃기잖아요. 컴퓨터를 무리하게 샘틀이라고 부르거나 4,500만 중에 아무도 쓰지 않는 샘틀을 악착같이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언론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그냥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악착같이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누리라고 한국말을 쓰자라고 운동을 해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실패했으면 사람들이 이 말을 쓰지 않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냥 인터넷이란 말을 쓰면 되는데, 네티즌이란 말을 악착같이 누리꾼이라고 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신문사 중에. 근데 그게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쓰거든요. 뭐 자기 정체성인지는 모르지만 말리진 않겠는데, 사람들이 악착같이 누리꾼이란 말을 안 써줄 때는 한 10년 했으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뭔 똥꼬집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뭐 자기들도 그렇게 쓰고 싶은 건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말릴 거 아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언어라는 건 그 언어 사용자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언어를 택해서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갓길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견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도 안 쓰잖아요. 이 갓길은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참에 우리 영어 단어 하나 외웁시다. 영어로 갓길을 shoulder라고 부릅니다. 뭐죠? 어깨죠.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뭐라고 한 거냐면 길로자에 어깨견을 쓴 거예요. 50견, 견배통 할 때 견자를 쓴 건데, 길로자에서 두음법칙이 일어나서 노견이 된 거죠. 근데 우리는 노견이란 말을 들으면 100% 뭐로 들리죠? 뭐죠? 4천만이 들으면 4천만이 다 늙은 개라고 생각하지, 얘를 누가 갓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노견이란 말을 TBS 교통방송이 노견이란 말을 갓길로 바꿔 부릅시다라고 캠페인을 하고 1년도 안 걸려서 노견이란 말은 아무도 안 쓰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갓길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방송의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방송이 창사되던 해에 만든 말이거든요. 일단 순우리말이라는 장점도 있고, 누구나 탁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도 있고, 발음하기도 편해서 이유가 있어서 승리했겠죠. 그래도 치킨은 좀 양념치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념갈비 이런 건 괜찮은데 양념립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이름이 아닌가? 나만 이상하나? 그래서 I love chicken이라고 쓰면 여러분이 나는 닭고기 좋아요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I love chickens라고 이런 데다 복수형을 남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 닭을 사랑하는 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닭 안고 자고 막 아침마다 일어나면 모이 먹이고, 그 다음에 막 닭 옷 입혀가지고 밖에 그 몸통 줄 묶어서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러면 이제 I love chicken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 개고기 얘기도 개고기 얘기지만 영어는 이렇게 관사 하나 잘못 쓰는 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컴퍼니 같은 단어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도 되고 친구라는 뜻도 되고 동료, 교제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여기 뭐가 들었죠? 소리가? 어때요? 소리가? 빵이죠. 그래서 이게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또 개새끼 아까 컴뱃 이런 거 하지 말래더니 이게 원래 빵입니다. 진짜로 빵이에요. 얘는 빵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쵸, 포르투갈어죠.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옛날에 세종대왕 빵 안 먹었어요. 그 시절에 빵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어의 근간이 되는 언어가 로망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근간이 된다 말 잘못했어요. 라틴어, 로마어들이 영어의 뿌리가 되는데 그 로마어에서 나온 대표적인 말이 포르투갈어거든요. 이거 진짜 빵 맞아요. 그래서 같이 빵을 먹으면서 일하는 장소면 회사가 되고, 같이 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동료가 되고, 같이 빵을 나눠 먹는 정도의 관계면 교제, 사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지만 회사는 그러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사귐 이런 건 어때요? 셀 수 없죠. 교제 이럴 때는 셀 수 없으니 이 단어가 셀 수 있기도 하고 셀 수 없기도 한데, 여기다 관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는요 전혀 다른 단어로 들려버린다는 거죠. 오늘 원래는 이제 관사 편이 아닌데 제가 지금 뒤에 가서 관사에 나오는 얘기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 가서는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제가 관사는 원래 길게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익힐 문제이지 설명이 길 문제는 아니어서, 그래서 관사편 가서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아마 좀 옛날 문법책을 갖고 있거나 고리타분한 문법책을 갖고 있으면 가산명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산날 때가 산수할 때 산자예요. 계산하다라는. 가짜가 가능한다는 뜻이니까 풀면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쓰면 쉬운데 꼭 이렇게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러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우리말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눈에 보여야 셀 수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야 셀 수 있으니까 대체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형의 물건들이어서 대부분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미국 애들도 거의 다 세서요. 셀 수 있는 명사는 특별하게 어려울 게 없어요. 대신에 특이한 거 있죠. 아까 얘기했던 헤드에이크 같은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따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를 외울 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단어를 외울 때는 명사를 외울 때 이미 너무 많은 명사가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새로 명사를 익히더라도 헤드에이크 같은 경우 두통이라는 단어는 셀 수 있거든요. 그럼 헤드에이크라는 단어를 그냥 두통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앞에다가 헤드에이크 앞에다가 뭘 붙였으면 좋겠냐면 어를 붙여서 헤드에이크라고 외우세요. 처음부터. 그래야 나중에 영어로 말할 때 영어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뭐 수능 보느라 주로 읽기만 하지만 대학 가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영어는 그때부터는 말하는 영어들도 자주 등장하겠죠. 친구들하고 배낭여행 한번 가서도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말하는 영어에서 남들하고의 차별성 있을 정도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명사의 수거든요. 한국 사람들 명사 거의 다 틀립니다. 수. 이 동사 단복수 못 맞추고 동사 시제에 맞추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외국인들 TV에 나와서 말할 때 보면 우리나라 서술을 엉망진창으로 쓰잖아요. 자기들도. 조사도 틀리고 막 이상하게 쓰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잘하니까 알아들어주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걸 정확하게 쓰는 타일러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발음은 좀 불명확하지만 그 누구죠?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인가? TV에 자주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는 굉장히 정확해서 들으면 우리가 쟤는 한국어를 잘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들고 사업을 한다면 걔랑 사업의 파트너도 한번 해보고 싶지만 막 이렇게 말 하는데 단수 복수부터 틀리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 사람 영어는 상대방이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지 않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 별로 오래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건 단어를 외울 때 제가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를 붙여서 외울 것.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떼고 외우면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붙인다고 해서 단어 외우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건 조금 여러분이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이놈이 문제죠. 자, 셀 수 있는 명사는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는 것들은 대부분 미국 애들도 셉니다. 그래서 예문 읽어보시면서 이럴 때 항상 뭘 붙이거나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복수형을 써야지. 안 그러면 뭐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 뜻이 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를 잘 배워봅시다. 제가 정리를 쭉 해볼 테니까 얘가 중요합니다. 용법도 어렵고 한국인들이 실수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요. 첫 번째 셀 수 없는 명사는요. 하나뿐인 명사 셀 수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 이런 거 세면 안 됩니다. 태양 몇 개죠? 하나잖아요. 그래서 선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나중에 예전에는 설명 다 해놓고 발레를 들어드렸는데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의 이 하나뿐인 이런 말들에 대해서 언어는요 절대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가치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을 쓰다 보면 갑자기 지구의 태양이 4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때는 선즈라고 복수형 써야겠죠. 근데 그런 일을 쓸 일이 별로 없다 뿐. 그래서 대부분 이게 나타난다 뿐. 어쨌든 하나뿐인 명사는 그래서 이거 문법 용어로 고유 명사라고 하죠. 얘는 뭘 쓰냐면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원규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러면 원규라는 사람 이름은 당연히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규를 세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 야, 우리 반에 올해 원규가 2 있어. 이렇게 셀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머릿속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어요. 머릿속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는데 기본 원칙은 이러하다는 거죠. 문법이라는 건, 법칙이라는 건 일반적 보편적 법칙을 뽑아낸 거죠. 근데 이 언어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은 좀 달라요.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아닌 건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179도인 삼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과학의 법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요. 예외가 발견이 되면 그건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언어는 예외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 법칙을 일컫는 것이지
보편적 법칙을 일컫는 것이지 그게 100%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보편적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가 있다면 예외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얘는 왜 이런 예외가 적용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조금 전처럼 특이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첫날 부탁드렸던 문법이라는 거 공부할 때는 뭐하고 비교하면서 하자고요? 왜? 우리말하고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그러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제가 지금 우리말로 설명했군요. 영어에 이런 명사가 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도 그러하다라고, 우리말이 그러하다라는 말로 영어 문법을 설명해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영어의 법칙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언어의 법칙이죠. 인간 언어 고유의 법칙이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가 영어하고 한국어의 차이는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용법을 다르게 쓴다라는 차이가 있었는데 원규라는 명사를 기본적으로는 셀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셀 수 있다라는 건 이건 한국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어도 마찬가지였죠. 옛날 문법책에 보면 고유 명사를 셀 수 있는 경우로 뭐가 나오냐면 afford, 아까 얘기했던 성문 이런 책에 보면 이렇게 썼을 때 Ford라는 건 우리로 치면 현대 이런 자동차 회사 이름인데 afford라고 쓰면 얘는 셀 수 없는 고유 명사인데 관사를 붙이면 예외 사항이 됐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고 되냐면 괄호 열고 equal a product of Ford라고 해서 포드사 제품을 나타낸다라고 문법책에 적혀 있었고 저는 어릴 적 바보 같아서 그걸 그냥 막 외웠어요. 공부할 적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포드 차도 많지만 뭐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다니잖아요. 와, 저기 BMW 하나 간다. 틀린 말입니까? 그럼 BMW 하나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BMW 회사가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BMW라는 자동차 한 대가 간다라는 말로 쓸 때 한국인도 BMW 하나 가네? 와, 여기 BMW가 둘이나 있네? 라고 세는군요. 고유명사인데도. 그럼 미국 애들도 똑같을 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외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참고로 얘는 BMW가 아니고 벤베죠. 제가 벤베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아까 저한테 불쌍하게 씹혔던 한겨레 신문만 얘를 벤베라고 쓰더군요. 얘네들은 좀 튀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 신문사는. 어느 나라 차예요? 독일 차죠. 이거 영어예요? 독일어예요? 독일어겠죠. 벤베입니다. 독일어는 A, B, C, D가 아니고 A, B, C, D, E, F, G 이렇게 가요. 그래서 하, 이, 요트카, 엘레멘, 오페, 쿠에어, 에스테오, 파우베, 익스, 윕실론, 챗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독일어는 벤베입니다. 불쌍한 벤베는 차를 좀 팔아보겠다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 스스로 창씨 개명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BMW로 부르고 이러는 안타까운 여사가 됐죠. 그래서 벤베입니다, 벤베. 외국에 가면 다 벤베라고 불러요. 자, 한국어로 읽어봅시다. 선생. 일본어로 읽어봅시다. 센세. 글자가 같다고 해서 그 나라 말이 소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자어를 중국 쓰죠, 일본 쓰죠, 한국 쓰죠, 다른 몇 나라들 또 있어요. 근데 그 얘네들이 서아시아 정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뭐 쓰죠? 말들은 다 따로 있었는데 자기들 말을 나타내는 문자를 뭘로 갖고 왔어요? 얘로 갖고 왔잖아요. 알파벳으로 갖고 왔죠. 그래서 알파벳을 쓰잖아요. 러시아 애들 이렇게 써놓고 SSSR이라고 읽거든요. 러시아어로는 얘가 C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나타났다고 해서 소리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참고로 알파벳 이건 뭔지 아세요? 알파 베타예요.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글자를 채용해서 저 글자 문자를 알파벳이라고 한 겁니다. 영어는 26개지만 언어마다 달라요. 언어마다 달라요. 신기하죠? 그죠? 뭘 신기합니까? 다 똑같이. 그 다음에 그래서 포르투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스펠링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애 있죠. 그죠? 얘 이름이 뭐예요? 로날도든가요? 호날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가 아니고 포르투갈어거든요. 그러면 얘한테 로날도라고 부르면 굉장히 신뢰하는 거겠죠. 야, 제 이름이요. 한자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최원규를 이렇게 씁니다. 가장 큰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가장 큰 별은 고사하고 똥별도 못했습니다. 네, 좋아했어.
이따가 상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일본 애가 와가지고 원규 씨라고 안 하고 겐큐 씨 이러면요 엄청난 신뢰죠. 이거 일본어로 그러면 사이겐큐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독일 가서 BMW라고 하면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차 팔아먹자고 스스로 창시개명을 단행했으나 원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이랑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를 외대를 나와서 학교 다닐 때 외국인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나라 애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거 자기들은 멕시코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 이름은 메이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다들 멕시코라고 불러서 흔히 자기들도 멕시코라고 듣지만 얘네들은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 스페인어거든요. 멕시코는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멕시코라고 부르지 않고 메이코라고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하나뿐인 명사도 경우에 따라서 쓸 수 있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는 건 언어와 관련해서 사고를 유연하게 하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규칙으로 외워왔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이 뭐예요?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법칙. 그 문법은 소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텍스라고 합니다. 그건 구문이고요. 그거 말고 각각의 단어들을 활용하는 용법 이런 것들은 단어의 용법이거든요. 유세이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 통칭해서 그래머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래머를 보실 때는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규칙들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시면 놀랍도록 한국말하고 비슷한 규칙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국어를 통해서 표현하느냐 영어를 통해서 표현하느냐 차이일 뿐 인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테니까. 자, 그 다음에요. 하나뿐인 명사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명사도 쓸 수 없냐면 얘는 뭔가 우리가 흔히 집합명사라고 부르는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제가 고유명사는 얘도 안 쓰겠습니다. 안 써도 되죠. 여러분이 책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명사는 뭐냐면 뭔가를 여러 개를 모아놓은 상위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 셀 수 있죠. 의자 셀 수 있죠. 침대 셀 수 있는데 뭐는 못 세냐면 furnitural이라는 이런 명사는 못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furnitures 됩니까? 안 됩니다. a furniture 되나요? 안 됩니다. 얘는 우리말로 이제 가구라는 말이잖아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텔레폰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팩스 머신 셀 수 있죠. 근데 사무실에 비품이라는 단어, equipment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뭔가를 포괄하는, 즉 얘네들이 자기의 부분 집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이는데 이런 게 사실 한국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고유명사는 쉽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는 가구 하나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하고 다르니까 이런 단어를 외울 때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처음에 딱 머릿속에 각인을 내두시면 가장 정확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얘는 이게 쓸데없는 문법 시험 이런 데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소위 물질 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물질 명사는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냐면 물질 명사는 그릇에 담는 것. 그릇 또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제가 지금 최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책상은 박스에 넣거나 큰 박스에 넣거나 비닐봉투에 담거나 책상의 모양이 그대로죠. 그렇죠? 하지만 커피는 자, 셀 수 없습니다. 설탕도 접시에 부었을 때와 간장 종지에 넣었을 때와 밥 공기에 부었을 때 달라지죠.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놈은 셀 수 없습니다. 이걸 한자로 이 담는 그릇을 뭐라고 그러죠? 용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셀 때 오히려 뭘 세줘야 되냐면 용기를 셉니다. 우리도 밥 뭐 달라고 그러죠? 한 공기라고 그러죠. 사발일 때는 밥 한 사발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도 한 주전자 주세요. 물 한 컵 주세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물 한 컵 달라는 말이 가장 많겠죠. 가장 많이 쓰일 테니까 a cup of water이나 a cup of coffee라고 쓰지만 커피 한 사발을 꼭 안 마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커피 한 사발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커피 한 주전자 주세요라고 얘기할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소위 또 문법 용어를 들먹거리면 흔히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조수사라고 해서 얘네들을 세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부르는데, 추상명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 보여요, 안 잡혀요. 자, 위에 있는 놈들은 다 보이고 잡힙니다. 보이고 잡히는데 얘네는 안 보이고 안 잡힙니다. 추상명사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안 보이고 안 잡히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안 보이고 안 잡히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말. 그걸 추상명사로 부릅니다. 지금 원규가 하고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똑똑한 사람이면 열강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저게 안 보이고 안 잡히지만 추상적이지만 얘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을 때 강의, 열강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추상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뭐 행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면 추상명사가 되겠네요. 친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런 셀 수 없는 추상명사들이 요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러면 얘네들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1번 하나뿐인 명사의 경우에는 뭐 주의하시면 되냐면 뱀배라고 썼을 때 얘가 그 BMW 한 대라는 의미를 가지는구나. 그래서 BMW라고 쓰지만 실은 a car made by BMW라고 쓴. 근데 얘기를 할 때 저기 BMW에서 만든 차가 한 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놈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서로 언어는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 알고 있다 합의되면 생략하는 거 아주 쉽거든요. 서로 알고 있다 합의되면 굉장히 생략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언어를 구사할 때 복잡하고 긴 말을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언어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언어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길게 반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필요하다면 생략하고 줄이는 형태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인간의 언어 사용의 기본 속성이에요. 원규는 커피를 좋아하고 원규는 홍차를 좋아하고 원규는 뭐라고 할까 녹차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원규는 커피, 홍차, 녹차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주어 서술어를 다 빼버리는 이런 언어의 경제적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그건 단지 긴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금 봤던 이런 데서도 흔히 나타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집합명사에서는요. 얘는 뭘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되냐면 얘네들은 가끔씩 세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책에는 보시면 아마 family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family라는 말도 집합명사거든요. 그쵸? family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씩 모여 있는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어떤 때 셀 수 있는 경우가 되냐면 얘네다가 뒤에 구성원 전체를 나타낼 때는 얘가 단수형으로 사용하지만 얘는 그냥 가족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구성원 전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씁시다. 근데 사실 별로 길게 쓸 필요도 없는데. family is 이렇게 가거든요. is my family 이렇게 가는데 my family is 그 다음에 all my family is large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이렇게 is를 가지고 가는데 가끔씩 얘를 복수형으로 쓰거나 are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are all early birds 이런 식으로 써서 모두가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다 세워줄 때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족 모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걔를 뭐로 쓰는 게 맞냐면 복수형으로 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단어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 family라든지 그 다음에 audience라든지 audience는 관객 청중이라는 뜻이죠. 관객 한 명 한 명을 세지 않잖아요. 관객은 대규모 관객은 이렇게 쓰니까 단수로 쓰는데
관객 모두가 감동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복수 명사로 취급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도 적어놨고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제가 짧게는 써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럴 때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저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재도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뭐 모두라는 말을 한번 넣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에서 첫 예문진하고 문장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어디서만 구별? 예, 영국 영어에서만 구별합니다라고 돼 있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로 복수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대가족이건 가족 구성원이 모두 일찍 일어나건 즉 영국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구별하는 걸 미국 영어는 모두 단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났을 때 조금 애매한데요. 이게 내신 시험 문제 이런 거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한 10여 년 전쯤에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국어 공무원을 뽑는 시험에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야,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그 family를 그 R로 받은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 문장을 is로 써서 그게 답이 됐는데 틀린 보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만약에 누가 악다군 읽고 싸움 붙으면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영어는요 단수형으로 받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너무 많이 박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얘는 뭐 요즘 고등학교는 이런 문제 잘 안 내지만 그 아직도 고리타분한 문법 시험 문제 이런 데는 가끔씩 나오기도 해요. 근데 미국 영어에서는 단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떤 영어가 맞는 영어다라고 얘기를 하기 되게 깝깝하죠. 그게 예를 들어서 또 한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다 이러면 미국 영어로는 셀폰이라고 하는데 한국 영어로는요?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가 아니구나, 휴대폰은. 그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하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다르면 그건 미국 영어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용법이 다르면 누가 맞다고 얘기하기가 참 그렇지 않나요? 영국 사람들은 모바일 폰이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셀폰이라고 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리프트라고 하고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데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문법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모음 앞에 정관사 더를 쓰면 더라고 발음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The audience라고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냥 더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누가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여서 저걸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그때 잘 나오는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이 커뮤니티 같은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굳이 따로 필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단어들은 보면 뭐가 되냐면 그 단수형 복수형을 이거 위원회라는 단어죠. 그래서 지울게요. 얘네들은 단수 복수를 구별해서 쓰기도 하는데 자 이제 강의 중에 설명하는 거니까 미국 영어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단수형으로만 취급합니다.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 좀 다른 것들 제법 꽤 있거든요. 완전히 똑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라도 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지가 벌써 이제 200 몇십 년 됐잖아요. 1970 아니지. 그렇죠. 한 23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동안 이제 사실 좀 많이 벌어져 왔죠. 원래 다른 것도 있었고 남한말하고 북한말 정도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서로 심하게 쓰는 사람들끼리는 이 얘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사람들끼리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만나면 대화 안 통해요. 근데 요즘은 경상도에 살아도 표준어를 다 배우고 제주도에 살아도 표준어를 다 배우니까 서울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만나도 대화가 됐지만 한반도는 100년 전만 해도 서울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됐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생각보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어만 한 2000개 정도 서로 다르게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용법의 차이들도 조금씩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항상 복수 취급하는 이런 종류의 단어들도 있어요. 항상 복수 취급 위에 까고 손을 그어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설명 마쳤고요. 단수형으로 생겼는데 항상 복수 취급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police라든지 military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이런 단어들은 단어를 보면서 용법을 익히시는 건데 얘네들은 단수형으로 생겼지만 the police is가 아니고 the police are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 단어들의 특징은요. 얘네들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단어가 따로 있어요. police는 police를 구성하는 police officer이라는 경찰관이 있고 그 다음 military는요. military를 구성하는 soldier라는 군인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를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people이나 cattle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people이라는 단어는 peoples라고 쓰지 않아요. people인데 is라고 쓰지 않고 are이라고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people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단어 person이 또 따로 있기 때문이죠. 야, 쉽지 않네요. peoples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peoples라고 쓸 때는 people이 그때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민족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입니다. 야,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어의 용법이 컴퍼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로만 딱 고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좀 특히나 나중에 이제 말하고 의사소통을 주 목적으로 그리고 내가 정말 국제 무대에 나가서 영어를 나의 제1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공부할 때는 이 개별 용법들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꼬박꼬박 잘 챙겨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편과 관련된 것들은 우리 이 다음 편에 나오는 명사 얘기들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쪽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예전에 학력고사 시대는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아시겠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대학 입시에서 자취를 감추고 나면 그 부분의 공부는 아무래도 수월해지거든요. 수월이 아니라 소홀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덜 다루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살 무대는 정말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되시려면 그리고 그냥 취업하는 것도 그 삼성도 좋지만 구글 정도의 취업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러면 이런 영어를 엉터리로 잘못 틀리게 구사하고 있으면 그건 남의 나라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저런 부분들도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못 배워봤지만 최원규가 얘기하는 저런 놈들도 있구나.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저런 것들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집합명사에 좀 느끼는 그런데 항상 복수 취급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glasses 같은 거 있죠. 안경을 한쪽만 쓰고 다니는 애는 없잖아요. 그래서 glasses가 되는 거죠. 양말을 영어로 socks라고 하죠. 그죠? 양말 한쪽 신고 다니는 놈 없으니까. 근데 양말을 만약에 한쪽만 잃어버렸으면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lost a sock이라고 해야 맞아요. I lost socks라고 하면 양말 한 켤레를 잃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I lost a sock이라고 하면 양말 한쪽만을 잃어버린 꼴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언어는 사고를 탄력 있게 유연하게 사고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수용어로 쓰는 놈들 중에 예를 들어 noodles 같은 것도 있거든요. 면 요리할 때 noodle이라고 하지 않고 noodles라고 하는데 이게 noodle restaurant 이렇게 쓸 때는 국수집 이렇게 쓸 때는 그때는 noodle이라는 말을 단수형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로 쓰이니까. 근데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한테는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어 공부하실 때 참 나중에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대략적인 이 정도까지는 지금도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시험 영어에서 해방이 되면 좀 더 정확하고 좀 유려한 영어를 쓸 수 있게 영어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그 TV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왔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좀 유려한 영어를 써야 걔들 한국어 정말 잘하잖아요. 내용 보면 뭐 예전에 타일러라는 친구는 보니까 JTBC에 나와서 손석희 앵커랑 한국의 총선 판세에 대해서 토론도 하던데요. 이건 뭐 여러분도 못할 걸 걔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렇게 언어를 써볼 수 있을 만큼 영어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 가시면 또 여전히 더 어려운 단어 외우고 더 어려운 시험의 점수를 받고 막 이런 데만 많이 집착들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한 10여 년 영어 공부해온 게 계속 그런 것만 해와서. 근데 여러분은 대학 가시거든 좀 더 정확한 영어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데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취급을 한다면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항상 단수 취급하는 뭐도 있냐면 단어들도 있어요. 그게 뭐가 그러냐면 항상 단수 취급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학문명. 이게 왜 얘기하는 거냐면 정치학을 politics라고 하거든요. 수학 뭐라 그러죠? mathematics라고 해서 S자가 붙어 있지만 얘네들은 R이 아니라 is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용법을 하나씩 따로 익혀보시라는 거죠. 질병도 그렇습니다. 홍역이라는 명사를 measles라고 하거든요. measles라고 하는데 얘는 S가 붙어 있더라도 걔는 단수 취급을 한다. 이 정도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국가명. 미국을 United States라고 하잖아요.
스테이트스는 스테이트를 여러 개를 모아놨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썼지만 다 합치면 하나의 나라 미국이 되니까 걔네들도 단수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제고형으로 착각하고 있는 필리핀스 같은 경우도 필리핀즈라고 쓰지만 R이 아니라 is겠죠. 하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주의할 거 집합명사와 관련된 건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물질명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물질명사는 말로 하고 끝낼게요. 말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내죠. 아까 어떤 얘기에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는 단위가 따로 있겠죠. 밥도 우리도 한 개, 두 개 세지 않잖아요. 한 그릇, 한 공기 이렇게 셀 수 있는 것처럼 영어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 얘는 뭘 세줘야 되냐면 커피를 세면 안 되고 얘를 세줘야 돼요. 그러면 커피는 주로 어디다 마시죠? 컵에다 마시니까 a cup of coffee, 그 다음에 2 cups of coffee 이렇게 되는데 이 뒤에 커피에다가 복수형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은 하루 종일 그 얘기 안 해요. 언어는 좀 유연하게 사고하세요. 왜 여기가 컵만 답입니까? 저는 커피를 접시에 타서 핥아 먹거든요. 아니,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냥 이해를 시켜보려고. 근데 인터넷에 뒤져보니 저 말고도 접시로 커피 마시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접시로 마시는 사람들 동호회를 만든 다음에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시험회를 하는데 와 우리 커피 한 접시 주세요 이러면 그때는요 DC가 맞죠. DC가 맞죠.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가서 우리 그 카페에 가서요 그 어른들 가는 다방 같은 데 가서 우리 커피 하나 홍차 하나 녹차 하나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웨이터가 딱 오더니 아니 셀 수 없는 커피와 홍차와 녹차를 당신 지금 커피 하나 홍차 하나 녹차 하나라고 해버리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정신 나간 웨이터 없죠. 네 하고 갖고 옵니다. 아이스크림도 하나 주세요. 네 하고 얼른 가지고 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컵이란 말을 생략해도 어때요? 그게 컵이라는 걸 상호 합의하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암묵적 합의가 됩니다. 암묵적 합의가 될 때는 저런 말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서 2 coffees please라고 하면 야 왜 너 틀린 용법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2 coffees. 그래서 고리타분한 문법을 따지면 틀렸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고등어를 손으로 셉니까? 고등어 한 손 일어나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국 애들도 2 coffees라고 합니다. 별다방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2 coffees please 그러면 못 먹죠. 그러면 What kinds of coffee do you want? 하고 물어볼 거요. 어떤 커피요? What size인지 또 물어볼 거요. 걔네들 사이즈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져서 저 같은 사람 커피 못 시켜 먹게 만들어 놨던데 그거 왜 못 시켜 먹죠? 왜 안 주죠? 그건요? 뭐가 안 됐어요? 어떤 커피인지 암묵적 합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말 됐죠? 카페 가서 메뉴 가리키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이건 주는데요. 이건 주는데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줍니다. 미친놈 취급할 거려. 왜 안 주죠? 왜 물어보죠 그때는? 암묵적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우리가 그래서요. 밥 한 공기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여기 밥 2개 추가요 라고 얘기해도 주는 이유가 야, 이 새끼야 밥솥이야 공기야 이런 걸 물어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공기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병맥주도 팔고 생맥주도 팔고 뭐 작은 잔맥주 큰 맥주 이런 거 막 파는 집에 가서 맥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면 물어볼 건데 500cc 생맥주만 파는 집에 가서 하나 더 아니면 내가 생맥주를 계속 먹고 있다가 여기 하나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갖다 준다고요. 그게 암묵적 합의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당연히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이게 과학의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 언어를 사용할 때는 좀 언어적인 유연한 탄력적인 사고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마칠게요. 추상명사에다가 kindness라는 친절함이라는 추상명사에다가 a kindness라고 만약에 쓴다면 미리 전제하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쓴다면 걔는 어떤 말이 되는 걸까요? 걔는 친절한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겠죠. 뭐하고 같냐면 BMW하고 똑같을 거거든요. 미국 애들도 BMW라고 합니다. BMW 아닙니다.
하기야 독일 차들 그러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순환 많이 당합니다. 벤츠라고 부르는 차는 외국 가면 다 메르세데스라고 부르거든요. 벤츠도 황당하죠, 그죠, 이게? 그 메르세데스라는 회사가 벤츠를 인수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파는 자동차 중에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차라고 할 수 없는 수입차라고 봐야 하는데, 르노 삼성이라는 차가 있죠. 이게 굴지의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가 삼성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에서 르노 삼성이라고 부르지만 외국 가면 얘를 르노라고 부르지 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도 다 쉐보레라고 부르지만 그 GM 대우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GM이 대우를 인수했으니까.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메르세데스가 벤츠를 인수한 회사여서 외국에 가면 다 메르세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의 나라 독일 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 정중앙에 메르세데스 한 대가 멋지게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그 유명한 삼각별 아래에 상표가 메르세데스만 딱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적혀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것도 언어 사용의 효율성 때문인가? 메르세데스 귀찮으니까 그냥 벤츠라고 하나? 한국 사람들은 벤츠라고 합니다. 오늘 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별하는 거였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는 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올지 모르지만 영어를 하기 위해서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가장 단순한 원칙은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정관사를,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수적 개념이냐 양적 개념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용법으로 주의할 건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을 단독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셀 수 있는 명사는 대체로 우리가 세는 건 미국 애들도 다 셉니다. 눈에 보이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셀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고 안 잡히는 것들은 셀 수 없는데 그 중에 가끔씩 헤드에이크처럼 세서 문제가 되는 놈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셀 수 없는 것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또는요, 그 덩어리 개념에 해당되는 놈들. 세 번째,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담은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놈들. 그 다음에 안 보여요, 안 잡혀요 하는 놈들을 이름을 지어주고 싶을 때 붙인 이름들. 이런 애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들도 경우에 따라서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복수형을 쓰고 말고의 형태들이 한 번씩 나타나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 개별 단어의 용법이라고 합니다. 예, 걔는 보통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요. 문법은 주로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과 관련돼서 문법이라고 하고, 이 개별 단어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은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다 쓸게요. 용법이라고 합니다. 용법. 우리말에 이용하다라고 할 때 용자 쓰고 법칙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얘를 그래서 사용하다라는 말 use의 명사형인 usage라고 쓰면 얘가 용법, 활용법이라는 말이 되고요. 나중에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으시면 usage는 영어 사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 단어를 찾으면 이 단어의 활용 사례 이런 것들이 쭉 적혀 있는 예문들이 있는데, 요새는 인터넷 사전으로 다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 나중에 대학 가시거든 usage 사전 하나를 들고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얘는 전체를 읽어보는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Practical English Usage라는 책이 있고요. 4판. 지금 얘기해줘도 어차피 모르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단점이 영어로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콜린스 코빌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나오는 한국어판,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판인 거죠. 코빌드 용법 사전도 있어요. 이 용법 사전 이런 건 요즘 헌책방 가면 널렸고 싸요. 수요가 없으니까. 다 그냥 인터넷으로 보거나 찾아버리려고 하지. 인터넷으로 용법 사전이 있는지는 저는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사전 하나 사서 그런 거 한번 들고 읽어보는 것도 대학생이 됐을 때, 지금 말고요. 지금 찾아보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으나 수학 공부 조금 더 하시고 그 시간에 대학 가서는 이런 용법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셀 수 있는, 셀 수 없는에 관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모양이 없는, 즉 단일 명사가 아닌 것, 오늘 배운 걸 단일 명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명사구, 명사절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